3,000km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열차 안에서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며 무시하는 이탈리아 여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이탈리아 여성, 대체 3,000km의 대륙을 횡단하는 이 기차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호주 시드니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이탈리아 출신 줄리아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하다 보니 저희의 첫 만남이 꽤 인상적이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또 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제 인생에도 큰 변화가 생겼죠. 제가 만났던 친구는 한국인 국적을 가진 친구였는데 이 이야기를 꽁꽁 숨겨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드니에서 공부를 하던 중 이탈리아에 있던 저의 가장 친한 친구 프란체스카가 시드니로 놀러 왔어요. 프란체스카는 워낙 활발한 성격의 친구인데 아니나 다를까 시드니에 오자마자 온 사방을 들쑤시고 다니더라고요. 저를 보러 온 건지 아님 저희 집을 숙소처럼 무료로 이용하려고 온 건지 모르겠다 싶을 때쯤 마침 저희 대학이 방학을 시작했고 프란체스카는 오랜 꿈이었다며 호주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싶다고 했어요. 호주는 하나의 대륙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호주의 내륙 지역은 사막과 같이 비옥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그나마 있는 인구들은 동부와 서부 끝, 남동부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죠. 호주 땅 크기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은 약 10% 미만이라고 하니 호주의 내륙 부분이 얼마나 황폐했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살다 보니 인프라도 없죠. 이렇다 보니 호주의 동쪽에 있는 시드니와 서쪽에 있는 퍼스를 이어주는 횡단 열차는 3박 4일 일정이나 되고 매우 척박한 곳을 지나게 됩니다. 이 열차를 타서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사막, 돌, 흙 정도밖에 없을 것이기에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발 가자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그래도 멀리서 온 친구고 저와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보니 눈 딱 감고 가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다고 하자마자 다른 친구도 같이 가는데 괜찮냐는 거예요. 저는 원체 낯도 많이 가리는 터라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합니다. 게다가 제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든 건 같이 갈 거라는 친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있는 것도 껄끄러운데 전혀 관련도 없고 관심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과 3박 4일이나 있어야 한다니 진짜 싫더라고요. 이럴 거면 안 간다고 하고 표까지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 수수료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게 된 한국인은 혜주라는 이름의 여자애였는데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호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프란체스카의 귀에 대고 워킹 홀리데이 하는 애라고는 말 안 했잖아 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죠. 프란체스카는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는 말을 했지만 이건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워킹 홀리데이를 온 사람들은 꺼려집니다. 이유는 생활 습관과 매너가 너무 별로였기 때문이었어요. 시드니에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큰 만큼 힘도 강하죠. 크고 힘이 센 나라 하면 미국인데 미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진국은 개뿔. 제가 본 중국인들은 전부 최악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드니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갔는데 시장에 갔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계 사람이더라고요. 차이나타운에 간 건 중국에서 일하러 왔다는 친구를 따라간 거였는데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귀를 틀어막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시장에 사람이 많아도 그렇지 소리를 땡땡 지르면서 호객행위를 하는데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중국 친구는 정겹고 고향에 온 것 같다며 속 편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목소리가 좀 큰 편이기는 했는데 가끔 시끄럽다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른 중국인들에 비하면 세 발에 피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는 하수도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 배수시설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 배수시설에 트라우마를 가지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웬 아줌마 한 명이 등을 보이고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들 다 다니는 통로에 그러고 있길래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봤는데 진짜 다시 생각을 꺼내게 돼서 너무 끔찍한데요. 그 아줌마는 자기 몸통 사이에 어린 여자애를 끼우고 소변을 보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이를 저런 식으로 안고 소변을 보게 한다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사람들이 다 다니는 공적인 공간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장 한가운데에서 애 소변 보는 걸 볼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기겁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지금 저게 뭐 하는 거냐고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저게 뭐 어때서 그래? 그냥 문화 차이야. 저런 모습을 보는 게 껄끄러우면 그냥 안 보면 되지. 왜 그래? 너 되게 예민하다. 아니, 이 상황을 이상하다고 하는 게 예민한 건가요? 제가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는 반응을 하자 그 친구는 저를 인종차별주의자, 남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대단한 문화, 신경 끌 테니까 영원히 소중하게 지켜라 라고 생각하며 신경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제 머릿속에는 동양권 문화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인 중국이 주변 국들에게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문화를 많이 따라하고 있다는 게 그 친구의 주장이었거든요. 특히 그 중에는 한국이 가장 잘 따라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중국을 믿었냐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 견문이 좁아서 그랬던 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설명이 길었네요. 여하튼 이렇다 보니 저는 한국인 친구와 여행을 가는 게 꺼려졌습니다. 프란체스카에게 이 얘기를 해봤자 혜주는 안 그래, 너도 지내다 보면 알 거야 라고 말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꾹 참기로 했습니다. 고작 3박 4일이니까요. 굳이 말 안 걸고 적당히 있다가 내리자마자 헤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티가 안 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유치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 중국인 친구 때문인지 저는 혜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희가 탄 호주 대륙 횡단 열차는 숙식을 열차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혜주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더라고요. 그건 바로 젓가락이었어요. 그러더니 익숙하게 젓가락질로 식사를 하는데 옆에 포크가 있는데도 젓가락질을 쓰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프란체스카는 자기도 젓가락질을 알려달라며 혜주에게 조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 그 중국인 친구의 젓가락질이 기억났어요. 중국 애들은 항상 긴 젓가락을 썼는데 중국 식당에 가면 항상 그 긴 젓가락으로 제 접시까지 침범해서 음식을 가져다가 먹고는 했습니다. 남의 음식 뺏어 먹으라고 긴 젓가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반해 혜주의 젓가락은 쇠로 된 것에 짧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유난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혜주에게 그냥 포크 쓰면 되지. 너가 그러면 직원들이 민망해할 거 아냐? 라고 말하며 면박을 주었죠. 사실 제 입으로 얘기하는데도 말이 안 된다는 게 느껴졌지만 한번 시작된 말을 멈추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니까 가시 돋친 말이 생각보다 쉽게 나오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나오는 것도 괜히 꼴 보기가 싫길래 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씻는 거야? 너는 물 절약이라는 것도 몰라? 너가 샤워하다가 물을 다 써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네, 저도 압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걸요. 3박 4일이나 달리고 무려 3,000km를 이동하는 기차에 물이 부족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혜주와 달리 며칠 동안 씻지 않은 저와 프란체스카는 샤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교될까봐 걱정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더러운 건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는 다 이렇습니다. 차라리 그 중국 친구처럼 같이 싸우기라도 하면 역시 동양인은 다 똑같아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제 말에는 점점 더 심한 가시가 생겼고 혜주가 워킹홀리데이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마저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사니까 어떠냐? 사람들이 좀 무시도 하고 그러지? 외국에서 유학생으로 온 애들을 보면 어때? 너는 바닥 청소나 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유학생들은 커피 들고 카페에서 공부하잖아. 확실히 부럽지? 혜주가 이 말에도 별 반응이 없자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워킹홀리데이로 온 애들은 다 가난한 거 아니야? 넌 돈도 없는 애가 어떻게 이 비싼 횡단 열차를 탔어? 더군다나 아시아 변방인 한국에서 온 거잖아? 실제로 기차 여행 비용은 약 3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은 별도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제가 돈이 많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도 빚내서 여행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해주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넌 계속 짖어라. 난 내 갈 길 가련다라는 듯한 반응에 정말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화도 났고 무엇보다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사막 정중앙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잊지 못할 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앨리스 스프링스라는 곳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실 참이었는데 대화를 하고 있던 도중 뭔가 뜨거운 게 제 뒷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놀라움도 잠시 엄청난 열기와 함께 고통이 따라왔어요. 통증이 엄청났습니다. 제 목에 쏟아졌던 뜨거운 무언가는 바로 차였습니다. 어떤 동양인이 자리를 이동하다가 제 목 뒤로 뜨거운 차를 쏟아버린 것이었죠.
직원이고 주변 사람들이고 하나같이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신도 못 차리고 비명만 질렀죠. 그런데 그때 해주가 제 목 뒤로 차가운 냉수를 확 부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냉수가 끼얹어지자 말도 못할 고통이 찾아왔고 저는 해주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해주에게 따지려는데 해주는 차가운 행주에 차가운 물을 부어 제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자 열기가 조금 가라앉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해주는 직원에게 저를 샤워실로 데려가라고 했고 그곳에서 목에다가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화상 입었을 때는 이게 첫 번째 응급처치야. 아프겠지만 좀 참아. 그 순간 제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해주는 저를 도와줄 유일한 구원자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호주 사람들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긍정적인지 열차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나 보더라고요. 응급처치가 가능한 간호사나 의사는 없었고 잠깐의 안전교육을 받은 승무원들이 전부였습니다. 차가운 수건을 대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에게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제게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과는 옷에 물을 쏟은 정도여야 가능한 거죠. 사람 목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 놓고 미안하다는 말로 퉁치려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게 차를 쏟은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니 일본인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당시 제 목 뒤로 쏟아진 뜨거운 차로 인해서 저는 큰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당시에 통증도 어마어마했고 꽤나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미안해하는 건 알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일본인은 영어가 되면서도 제 말에 대꾸를 안 했습니다. 아무리 실수했어도 본인이 잘못한 거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생각도 없이 미안하다고만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청승맞게 우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일본인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보다 괜찮아 보이니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겠죠. 프란체스카는 그래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탈리아 영사관에 연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원래 이탈리아 영사관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유학생 비자 관련해서 서류를 떼러 가도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본인들 업무 시간 끝나면 칼같이 닫아버리죠. 그래서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에게 영사관에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일본인은 일본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받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영사관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치한 곳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앨리스 스프링스라는 곳을 검색조차 못하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이 좀 느려서 검색이 안 되는데 잠시 기다려줄 수 있겠냐면서요. 지금 제 목은 불타고 있고 응급처치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도 제 목에 차를 쏟은 일본인은 여유롭게 그럼요, 기다릴 수 있죠. 천천히 하세요라며 침착함과 젠틀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군이 목에 차를 쏟아놓고 아무 대책 없는 일본인보다 가만히 앉아서 마른 하늘에 뜨거운 찻잔을 끼얹은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된 것입니다. 기차 승무원에게 지금 당장 내려서 병원에 갈 수 없겠느냐고 물었지만 승무원은 그럴 수 없고 무조건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하고 내리면 거기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대륙정 중앙이다 보니 병원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진정시키니까 피부가 좀 나아지길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떠올렸어요. 화상을 입으면 감염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말이죠.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피부 조직이 괴사한다는데 여기서 치료가 늦어지면 회생이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목 뒤쪽과 등으로 이어지는 화상이었기에 열차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저는 상의를 벗고 수치스럽게 맨몸으로 가슴만 가린 채 통증을 버텨야 했습니다. 저희 열차가 퍼스까지 가려면 24시간도 훨씬 넘게 남았는데 퍼스까지 가서 병원에 간다는 건 말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중간에 내려서 병원을 찾아간다? 피부를 다 도려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유일한 구원자 해주가 나타났습니다. 해주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양손에 약봉투와 응급키트를 들고 왔죠.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사용하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가져온 거라면서요. 그것도 직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해주가 온 열차를 이 잡듯이 뒤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주가 가져온 건 응급키트가 다가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 영사관과 연락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당황했습니다. 사고 당한 건 이탈리아인이고 사고 친 건 일본인인데 왜 한국 영사관이 개입한 건가 싶었죠. 그런데 뭐라도 연락이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주는 전파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영사관과 통화를 하기 위해 기차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파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으로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답을 받아냈어요. 그 와중에 이탈리아 영사관과도 통화가 됐는데 아주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지금 업무 시간 지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락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다쳤어요. 자국민이 외국에서 다쳤는데 업무 시간이 중요한가요? 아, 어디서 다치셨는데요? 지금 여기 호주 앨리스 스프링스예요. 예? 거기가 어딥니까? 그러더니 알아서 검색을 해봤나 봐요. 사막 한복판이라는 걸 알자 영사관 직원은 여기는 저희도 어떻게 못 갑니다. 지금 출발해도 이미 떠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모국 이탈리아의 태도였습니다. 앨리스 스프링스가 사막이기는 합니다. 울룰루 가타추타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정말 자연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오기 힘들 거 압니다. 그런데 아무 방법도 찾지 않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 영사관은 달랐습니다. 침착하게 상황 파악을 하면서 제 상처 부위와 부상 정도를 묻더니 가장 가까운 곳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 주더라고요. 역시 다른 나라 영사관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낭패라는 생각이 들던 그때 다음 정차역에서 내릴 수 있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곳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했어요. 승무원조차도 거기서 내리면 아무 데도 못 간다며 그냥 끝까지 가서 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걱정됐습니다. 괜히 거기서 조난이라도 당하면 그건 정말 재앙입니다. 그런데 혜주와 한국 영사관은 달랐어요. 아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관은 걱정 마세요. 도움을 줄 사람을 미리 보내겠습니다. 그분이 병원까지 모시고 갈 거예요. 라고 말했고 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진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러겠다 말했습니다. 영원 같았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다음 정차역에서 내리기로 했어요. 제 짐은 프란체스카가 대신 싸줬죠. 그런데 프란체스카의 짐은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프란체스카 때문에 시작한 여행이기도 하고 여행 중에 생긴 문제이니 당연히 함께 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잖아요. 그런데 프란체스카는 미안, 나 퍼스에서 만날 친구가 생겼어. 그래서 너랑 같이 못 갈 것 같아. 라고 우물쭈물 거리더라고요. 프란체스카는 제가 퍼스에 도착한 후에 제대로 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자 자신과 놀아줄 다른 사람을 어플로 구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 혼자 한국 대사관에서 보내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제가 이탈리아인이라는 걸 안 한국인이 저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무서운 상황을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혜주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뭘 하는 거냐고 물으니 무슨 그런 걸 묻냐는 듯이 같이 가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평생의 친구라고 믿었던 친구도 나를 버리고 떠나는데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며칠째 저의 나쁜 말과 날카로운 말들을 들으며 참아온 사람이 절 위해 여행도 포기하고 시간도 버려가며 동행해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지 않을 거였으면 나서지도 않았어. 저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고 눈물을 훌쩍이며 정차역에 내렸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셨죠. 정차역에는 정말 한국 영사관에서 보낸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영사관 직원은 아닌 것 같았고 주변에 거주 중인 한인분이셨습니다. 이 사막을 뚫고 저를 데리러 와주신 거였는데 정말 머리 뒤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어요. 다른 분도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제 상처 부위부터 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차로 데리고 가서 소독 및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의학에 관한 지식이 없는 저에게도 너무 능숙하게 느껴져서 뭐 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한인 간호사분이었어요. 두 분 다 일반인이었던 거죠.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도 아니었고 정말 생판 모르는 저를 위해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한인들이 쓰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상황을 올렸더니 방금 퇴근한 간호사분이 집에도 못 가고 저를 도우러 와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대사관과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온 일본 대사관은 앨리스 스프링스에 마땅한 병원이 없을 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참 웃기고들 있던 거였죠. 병원이 없기는 무슨, 병원이 있어서 무사히 치료받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라고 하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없다고 둘러댄 거였어요. 물론 큰 병원은 아니었던지라 치료의 한계는 있었지만 감염이라든지 다른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배경에는 혜주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혜주에게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함께 건넸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너처럼 좋은 친구를 이유도 없이 무시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진짜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저 때문에 여행을 망친 해주의 기차표 금액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또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표도 제가 예매하려고 했죠. 일본인 승객에게 전화번호를 받아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통장의 잔고가 텅 비어버릴 것 같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도 빚내서 유학원 유학생이었고 기차 여행 비용만 300만 원에 비행기 값은 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저도 돌아가야 하니 추가로 60만 원이 더 드는 거죠. 게다가 이미 탑승했던 기차권은 날아갔으니 여행 한 번에 거의 800만 원을 쓰게 되는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주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필요 없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해주가 괜히 자존심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냐, 왜 그래? 부디 내 마음을 받아줘. 그랬더니 해주는 내가 돕고 싶어서 나온 건데 너한테 보상을 받을 수 없지. 그리고 유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 난 괜찮아. 순간 머리가 띵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해주가 저보다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주의 말에서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해주는 본인 유학 비용을 대기 위해서 워킹 홀리데이 중이었던 거였고 부모님의 돈으로 충분히 유학을 갈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에 워킹 홀리데이를 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돈을 더 벌겠다고 작은 체구의 여성의 몸으로 지게차 자격증까지 땄더라고요. 그 덕에 남들의 몇 배는 되는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이런 기술직이 돈을 훨씬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도요. 저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주도 저를 데리러 와주신 분도 간호사분도 모두 살해를 거절하셨어요. 위험에 있는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하죠. 같은 한국인의 친구라면 한국인이 아니어도 우리의 친구예요. 그럼요. 외국에서 혼자 아프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데요.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니 어릴 때 봤던 삼류 영화에서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억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게다가 그분들은 저와 해주를 집에 머물게 해주시고 저희가 돌아갈 때까지 살뜰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건데 시드니에 차이나타운이 있었던 것처럼 그곳엔 한인타운은 아니더라도 한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큰일을 겪었다는 소문이 들었는지 저희가 머물던 집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꾸 뭘 주시는데 그중 하나는 약이었어요. 본인 딸이 피부가 너무 약하고 쉽게 짓물러서 한국에서 구해온 약인데 약국에서 파는 약이니까 꾸준히 잘 바르라면서요. 저도 유학생이라 잘 아는데 본국에서 이런 약을 구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선뜻 몇 개나 주시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게다가 호주 병원비,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 사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처방받은 약보다 좋은 연고를 얻을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죠. 저희를 데리러 와주셨던 한 한국인 아저씨는 저희가 돌아가는 날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까지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요.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영사관은 각 지역별 한인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만약 그 주변에서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연락처를 알고 있더라도 한국인들이 서로서로 도울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프란체스카에게 배신당한 후라서 그런지 한인 무리에 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또한 중국인의 모습만 보고 해주를 무시하고 미워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해주와 아주 가까워졌는데 해주 덕에 한인분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해주를 따라 한국에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한국에 가자마자 저는 확신했어요. 아,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한국어 공부에 박차를 가했고 시드니에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대학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이제 곧 졸업이니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이탈리아에 돌아간다면 바로 직장을 잡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귀화도 하고 싶어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한 가족처럼 저를 맞이해준 한국인들과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고 싶거든요. 그나저나 한국 귀화 시험 정말 어렵다는데 잘할 수 있겠죠? 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한국인이라고 외칠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저는 3,000km씩이나 달리는 열차가 있다는 것에 놀랐네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동했어요.
저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한인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남을 배려하고 도우며 사는 여우튜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